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유학생분들을 위한 취업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마도 이게 한국에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태평양을 넘어가지고 미국까지 가는데 아마도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제 버퍼링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서 라이브로 볼 수 없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걸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녹화가 끝나서 바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 녹화본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잘 되는데 또 오늘은 또 그렇네요. 일단 우리가 취업이라고 하면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취업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의 어떤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지금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이 미국에 있을 것인지 한국으로 올 것인지 또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의 거의 90% 가까운 분들이 미국에 남아서 미국에서 취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반면에 실제로 미국에서 취업해서 돌아오는 비율은 10%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취업하는 그 비율이. 그래서 대부분 한 90% 이상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그러면 내가 지금 유학생으로서 무엇을 준비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업은 아니고 취업에 대한 거니까 또 내가 일을 하는데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내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일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창업보다는 취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취업이라고 하면은 취업은 뭐 크게 두 가지죠. 내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능력을 갖추어서 나를 뽑아주는 기업과 미팅을 해서 인터뷰를 해서 매칭이 되면 그게 취업인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취업을 하려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또 하나의 이슈가 등장을 하죠. 그게 비자라는 이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리걸 스테이러스를 갖추셔야 되는데요. 그 스테이러스를 갖추기 위한 비자가 어떤 것들이 있고 요건이 무엇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개인 능력이라고 하면은 내가 미국 취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시면 될 텐데 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유학한 분들은 대부분 제가 만난 지난 13년 동안 만난 수천 명의 유학생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능력은 많이 갖추시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좋은 학교 다니고 또 학점도 괜찮고 다만 취업에 적합한 능력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퀘스천이 좀 있죠. 반면에 이제 기업이 매칭이 돼야 될 텐데 기업 매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 기업이랑 매칭이 된다는 취업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우리를 비자 스폰서를 해주면서라도 취업을 요구하는, 그렇죠? 뽑기를 요구하는 그런 기업과 매칭이 되어야지만 실제로 롱텀리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자 이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로 매칭이 됐지만 비자 이슈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물론 세 가지 다 중요하죠.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우리가 취업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개인 능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든 곳에서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 국가기관에서도 개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라,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해라, 뭐 이력서를 어떻게 써라,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커리어 센터에서도 뭐 어떻게 뭐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라. 즉 개인 능력에 우리는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취업 세미나를 포함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개인 능력보다는 기업 매칭이 훨씬 더 어렵더라 이거죠. 그냥 개인 능력이 부족해서 취업이 안 된다기보다는 기업 매칭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또 기업 매칭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비자 이슈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센시티브하다고 할 수 있는 비자 이슈서부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비자는요, 비자는 크게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이민 비자는 여기 보다시피 뭐 우리가 이제 학생으로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F1 비자 있으시죠? F1 비자로. F1 비자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뭐 일정 시간 일을 한다거나 TA나 RA를 한다거나 뭐 라이벌을 한다거나 뭐 물론 아주 파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F1 비자는 학생 비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러 가는 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F1 비자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비자실 테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J1 비자는 이제 미국 유학생들은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J1 비자는 문화교류 비자라고 해서 한국에서 쭉 이제 학교를 다닌 분들이 미국에서 1년 정도 또는 6개월 정도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익스체인지로 갔다 오는 비자가 이제 J1 비자인데 따라서 이제 미국 유학생들은 미국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에 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비자이고요. 인턴십 비자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실제로 유학생들의 루트는 거의 정해져 있죠. F1 비자를 받아서 내가 학기 중에 CPT를 하고 재학 중에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OPT를 하고 그리고 나서 H1B를 받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유학생들 거의 90% 이상, 95% 이상의 유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는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F1 비자로 공부를 하다가 재학 중에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아버리니까 그럼 이제 영주권이 되는 거죠. 영주권이 돼서 이런 비자 이슈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네. 내가 영원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비자와 영주권과는 완전히 별개예요.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학생으로 있으면서도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H1B를 신청해서 H1 비자로 있으면서도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꼭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뭐 내가 학생이어야 되냐, 뭐 아니면은 뭐 비자를 뭐 H1 비자를 받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이민과 이민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주권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가 오래 걸려요. 가장 빠른 거는 내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 추천이 돼가지고 뭐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전부 다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우리 유학생들이 어떤 자력으로 물론 사람도 자력이겠지만 자력으로 내 스스로 이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이 전문직 취업 영주권이라고 부르죠. 취업 영주권. 취업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보통 이제 석사 학위가 있는 분들은 한 지금 뭐 요즘은 거의 비슷합니다. 석사 학위자들이 2순위, 뭐 학사 학위자들이 3순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략 한 2년 반에서 뭐 길게는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내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스폰서해주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영주권 스폰서해주는 회사와 나의 전공도 매칭이 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그 회사의 연봉하고도 매칭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았을 때 그 회사에서 내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고서라도 너를 계속해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어느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네. 뭐 우리 아버지 회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처음에 F1 비자로 내가 공부를 하다가 CPT라고 하는 인턴십을 하고요. 네, 인턴십을 하고요. 그리고 OPT 때 이제 1년에서 또 이따 보시겠지만 스템 전공은 3년까지 이제 정규 취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자가 H1 비자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최대 6년까지입니다. 그쵸? 근데 이 H1 비자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H1 비자의 특징. 그러면 내가 취업이 돼서 어떤 회사와 매칭이 되면은 그러면 나는 무조건 H1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죠. 자, 첫 번째 H1 비자의 특징은 뭐냐면 H1 비자의 특징은 내 전공과 내 직무가 매칭이 돼야 돼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버드에서 예를 들면은 뭐 사이코로지를 전공을 했는데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파이낸스에 관심이 있어서 파이낸스 인턴을 하고 파이낸스 쪽으로 내가 만약에 취업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영주권이나 미국인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죠. 개인 능력이 충분했고 또 나를 회사에서 인터뷰에서 뽑았고 그래서 연봉 협상에서 조건 맞아가지고 취업을 했으니까 끝나는 건데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비자를 받아야 되죠.
비자를 받는데 무슨 비자밖에 없어요? H1B라고 하는 비자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영주권밖에 없고요. 네. 아니면 영주권인데 이제 영주권은 이제 또 다른 얘기니까. 그러면 H1 비자를 받으려면 첫 번째 내 전공을 봅니다. 자, 하버드 로스쿨 뭐 하버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전공이 뭐예요? 사이콜로지예요. 그죠? 네, 심리학인데 내가 일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숫자로 하는 파이낸스예요. 매칭이 됩니까? 매칭이 안 되죠.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가 이거를 레러를 사이콜로지를 전공한 학생이 꼭 파이낸스 직무에 필요한 외국인입니다라고 아무리 써보려고 해도 그거는 레러의 그 한계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설득이 안 됩니다. 따라서 회사도 뽑으려고 그랬고 나도 그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다 오케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나와요? 비자가 안 나와요. H1 비자가. 그러면 그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H1 비자는 시기가 있어요. 신청 시기.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H1 비자는 매년 4월 1일 날 신청을 딱 받습니다. 매년. 그리고 보통 요즘은 일주일 받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실제로 일을 할 수가 있냐면 10월 1일서부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해. 그러니까 2018년도 4월 1일 이미 다 신청 끝났죠.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들이 언제부터 적법하게 일할 수가 있냐면 올해 10월 1일서부터 일할 수가 있고 요 기간은 이제 심사하는 기간이에요. H1 서류를 심사하는 기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졸업을 12월에 한 친구들은요 어떻게 돼요? 1월서나 2월서부터 인턴십을 시작을 해가지고 또 OPT를 시작을 해서 4월에 지금 이게 H1이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촉박하죠, 시기가.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보통 미국은 대학 졸업이 언제입니까? 5월이에요. 네, 5월에 졸업을 하고 6월이나 7월서부터 OPT 1년을 신청을 하고 OPT를 하다가 H1이 4월 1일 날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내가 졸업 시기를 결정을 할 때 내가 겨울에 졸업할지 봄에 졸업할지를 정하셔야 돼요. 뭐를 갖고 정해야 되냐면 영주권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졸업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미국은 공채 시즌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처럼 꼭 뭐 가을에 졸업해야 된다, 뭐 코스모스 졸업을 하면 뭐 불리하다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자를 신청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4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 1일보다 이전에 뭐가 많으면 좋아요. OPT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회사의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 회사를 통해서 H1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 내 전공이 만약에 회계학이어서 회계법인에 들어갔고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서 1년을 OPT를 해가지고 H1이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신청 인원 그 인원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현재 H1B가 1년에 85,000명. 그러니까 H1B는 누구만 만든 거예요? 외국인만 만든 거예요. 외국인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필요가 없고 H1B는 외국인이지만 전문직인데 미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잡에 대해서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취업 비자를 내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발생한 비자가 H1 비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만 받는 건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미국의 어떤 고용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매년 85,00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 중에 석사가 2만 개, 그 다음에 학사가 65,000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학위자,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나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2만 개의 쿼터로 들어가서 추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65,000개 학사 쿼터로 나와서 같이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공은 반드시 학사학위여야 돼요. 또는 석사 이상, 학사 이상. 그러니까 전문대만 졸업한 경우에는 H1B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것 자체를 모르고 전공을 정할 경우에는 전공이 내가 전공을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또는 내 전공이 너무나 재밌는데 내 전공이 너무나 내 적성에 잘 맞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취업이 전혀 되지 않는 전공이에요. 왜?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잡들이 많은데 내가 외국인으로서 가기에는 좋은 잡이 없다. 이런 전공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전공을 할 때는 취업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전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내가 전공을 선택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 전공이 재밌어서 그냥 단순하게 재밌어서 했는데 막상 졸업하고 미국에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전공한 분야는
실제로 미국의 잡 오퍼추니티도 별로 없고 외국인에게 미국인에게는 많을지라도 외국인에게는 없고 왜냐하면 H1 비자 자체를 안 해주니까 또는 영주권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아예 외국인들은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내가 전공은 A라는 전공을 했는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B가 돼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4학년 때는 B 공부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B와 연관된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근데 비자는 A 전공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자격증이 B 자격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비자 할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거의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공에 따라서 결국은 비자를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유학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많이들 벌써 저도 거의 10년 년을 세미나를 하고 각 대학들 유학생들 매번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자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텐데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죠? 네, 컴퓨터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면 H1B 직종별 순위예요. 이 1등서부터 100등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보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뭘 할 수가 있냐면 미국에서 이런 직무가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을 많이 뽑는구나. 왜? H1B를 해주는 직종들이니까. H1B를 신청하는 직종들이니까. 자, 참고 삼아서 한번 보자고요. 매년 거의 똑같기 때문에 2016년, 2017년 거, 작년 거랑 올해 거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거 해놨는데 1등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두 번째로 많은 잡 H1 신청이 컴퓨터 시스템 애널리스트, 세 번째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네 번째가 컴퓨터 아큐페이션, 오러도, 다섯 번째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여섯 번째는 컴퓨터 시스템 애널리스트. 어때요? 다 컴퓨터 관련 직종이죠. 네. 일곱 번째가 매니지먼트 애널리스트, 여덟 번째가 어카운턴트 어디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경영회계 쪽이에요. 네. 1번부터 여섯 번째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다시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열 번째가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결국은 IT 분야이거나 아니면 경영 쪽에서도 약간 숫자 갖고 하는 거야. 마케팅, 인사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외국인들에게 H1B를 해주는 직무가 아닌 거죠. 나는 굉장히 재밌게 공부했고 내가 다른 미국 친구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공부를 잘 해가지고 학점도 잘 받았지만 그 분야는 외국인들에게 H1을 잘 해주는 분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전공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참고를 했겠죠. 내가 미국에서 취업을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직무들이 미국에서 외국인들에게 많이 열려있는 직무들이구나 라는 걸 알고 내가 전공을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사전 지식이 전혀 없이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또 이게 좀 쉬울 것 같아, 이게 졸업하는데 좀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전공을 정해버린 경우들이 상당 부분 많단 말이에요. 네. 또는 친구가 정해줬거나 아니면 유학원에서 그냥 정해줬거나 아니면은 등등 어떤 교수가 멋있어갖고 그냥 그 교수 따라서 갔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이게 미국 학생 같으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학생은 지금 미국에서 갔을 때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을 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취업 비자를 받아야 돼요. 취업 비자를 받을 때는 전공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또 그 전공 자체가 취업 비자를 스폰서 해주겠다고 하지만 잡 어퍼추니티가 아예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외국인을 별로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 많겠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전공을 절대로 비하하거나 나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한국 친구들이 하는 전공 중에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전공들 대부분 다 문과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세대는 문과 이과로 나눴으니까 폴리티컬 사이언스, 사이콜로지, 필라소피, 리버럴 아트, 등등. 이쪽이 거의 다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 거의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전공이에요, 미국에서. 왜?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은 그런 친구들이 출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것보다는 두 번째 기업 매칭이 어려워요. 왜? 그쪽 포지션이 외국인들한테 안 열려져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H1 비자가 안 나와요. 그쵸? 왜 이 분야에 미국 사람도 많은데 꼭 이 사람을 갖다가 스폰서를 해주면서까지도 취업을 시켜야 되느냐라는 거를 이문국에서 설득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취업 비자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사이콜러지인데 이게 전문가여가지고 꼭 이 사이콜러지스트 포지션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 외국인이지만 라고 하는 거를 설득시키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득시키기가 가장 쉬운 건 뭐예요? 기술이에요. 네. 또는 숫자, 약간 전문직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전문 비자니까. 그러니까 뭐 의사나 뭐 교수나 뭐 아니면 변호사나 뭐 예를 들면 그런 뭐 아니면은 컴퓨터 뭐 관련해 갖고 조금 더 스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H1 비자 포지션도 많지만 뭐 실제로 어플라이 했을 때 디나이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전공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제 미국 친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공들, 기술이 아닌 그냥 일반 어떤 그 상식과 어떤 그 논리와 그런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일반 지식을 갖고서 얘기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직이라는 건 입증이 어려워요. 왜?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떤 특별한 무슨 뭐 내가 뭐를 이렇게 프로브할 수 있는 게 증명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일단 뭐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H1B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영주권 아니면. 영주권은 근데 이제 취업 영주권은 H1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취업 영주권 진행하는 것보다는 결혼하기 더 빠릅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H1B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자, 정리해보면 전공과 직무가 매칭이 돼야 된다. 그죠? 예를 들면 구글이라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구글에서도 내가 회계를 들어가려면 내가 전공이 뭐였어야 돼요? 경영이나 뭐 회계나 이쪽 분야였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IT를 전공을 했으면 구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한국에 조그만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IT 직무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직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4년제 학사학위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뭐 석사를 했거나 그러면 이제 H1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전공 매칭이 돼야 되고 다만 쿼터에 제한이 있어서 보통 추첨이에요. 요즘에는 한 2점 몇 대 1, 3대 1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8만 5천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20만 명 가까이 요번에도 한 19만 명 이렇게 지원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추첨을 해요. 네, 추첨을 해서 일단은 먼저 8만 5천 개를 끄집어내고 그 8만 5천 개를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의 어떤 미래가 운에 달려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내가 하버드를 나왔건 예일을 나왔건 뭐 왓슨 MBA를 나왔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리 회사들의 H1B는 전부 다 똑같이 넣어갖고 똑같이 추첨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봉투를 열어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게 이제 운에 달려있는 경우들이 좀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기업 매칭인데 미국은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 한국처럼 공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 채용이고 또 대부분은 대학교 3학년 때 취업을 결정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미국 회사는 인턴을 먼저 시키죠. 대학교 3학년이 끝나는 여름방학 때 우리 회사에 와서 한 3개월 인턴을 해보고 인턴이 끝나면은 풀타임 오퍼를 먼저 줍니다. 졸업하기 1년 전에. 그래서 졸업 1년 전에 정규직 오퍼를 주는 캠퍼스 리크루트를 기반에 두고 신입을 채용합니다. 큰 회사는 전부 다 이렇게 채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이미 대학교 3학년 때 취업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4학년이 되면 내가 이미 갈 회사는 어디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다른 회사 어디를 가볼까는 이제 고민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 학교에서 찾아와서 추천을 해가지고 뭐 인터뷰를 하고 3학년 때 인턴십을 거쳐갖고 그 정규 취업이 되는 거를 못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없어요? 공개 채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부자 추천입니다. 회사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 내부 추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뭐 아주 뭐 비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이어도 이제 홈페이지 같은데 간단하게 올려놓으면은 수시로 들어가 봐가지고 내가 원서를 넣을 수 있고 뭐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몇 월 며칠서부터 정해놓고 이때부터 원서 넣으세요 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공채거든요. 공개 채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유학생의 대부분들은 3학년 때 인턴십을 하고 그 회사에서 풀타임 오퍼를 받아서 취업이 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유학생들은 그때 이 기회를 놓치면 사실상 기회가 거의 없어요. 4학년이 되고 나면 내가 어디다 원서를 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어디다 낼지를 실제로 잘 모르거든요. 네. 그때서부터 이제 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 내가 원서를 내는 회사가 H1B 스폰서를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회사도 내가 원서를 냈는데 이 사람이 유학생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터뷰가 설령 잡힌다고 할지라도 유학생이라고 하면 그러면 아직 일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거부합니다. 일단 좀 나는 미국인들을 먼저 선호하고 영주권자를 먼저 선호한다 그러지, 물론 대놓고는 내가 유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채용을 안 하겠다고는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그게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겉으로는 다음 기회에 봅시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대학교를 다닐 때 내가 인턴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경력을 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결정을 하는 거죠. 미리.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한인 유학생들이 급하면 어떻게 이제 취업을 했냐면 한국 회사에 취업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죠. 근데 최근에는 한국 회사들 자체도 이게 H1B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OPT 후에 H1이 추첨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냥 퇴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회사들도 한국 유학생들의 OPT 학생들의 취업을 굉장히 꺼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이걸 잘 알거든요. 미국 기업들은 아직 H1이 뭔지 영주권이 뭔지도 모르는 회사도 상당히 많아요. 조그만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학생들을 받아서 일을 잘하면 H1B가 떨어진 경우에 영주권으로 바로 들어가는 회사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한국 회사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H1 경쟁률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떨어지고 또 한국 학생들이 지금 여기 있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갔을 경우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다 잘 알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OPT 학생들을 뽑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미국 회사 트라이 해보다가 안 되면 한국 회사라도 가서 일단 내가 거기서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경력을 쌓다가 미국 회사로 옮기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차선책으로 많이 한국 회사를 이제 돕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OPT 프로그램 동안 트레이닝을 시켜둔 직원들이 H1B 추첨에서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채용 조건에 명시하지는 않아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은 유학생들은 아예 인터뷰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큰 기업들, 금융권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미국에서 기업 매칭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리크루팅 통해서 또는 기업의 직접 채용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게 4학년 때 또는 4학년 졸업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3학년 1학기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3학년 2학기가 끝나는 여름방학 인턴십을 보통 3학년 1학기나 3학년 2학기 때 학교로 와서 이제 뽑아가는 거죠. 네. 4학년 되면 벌써 있습니다. 왜? 4학년 1학기가 되면 그 다음에 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4학년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왜? 최소한 인턴을 시켜보고 3개월 시켜본 다음에 얘가 괜찮으면 내가 풀타임 오퍼를 주기 위해서 인턴을 뽑는 거기 때문에 4학년들은 이제 직접 채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4학년들은 이제 어떤 친구들? 이미 다른 회사에서 인턴십을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됐거나 최소한 경력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4학년 때 다른 회사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인턴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내가 인턴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4학년이 됐어요. 학점만 4.0에 4.0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거의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인터넷을 뒤져요. 취업 포털 사이트, 우리나라로 하면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건데 미국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들이, 잡포털 사이트들이. 그런데 대부분은 경력직이고요. 신입은 여기서 다루질 않아요. 신입사원들은. 그리고 다룬다고 해도 100%, 99%, 1% 남겨두고 99% 영주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자인 경력직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한국 유학생들, 그것도 신입인 한국 유학생들은 그런 무슨 잡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아무리 이력서를 많이 올려도 연락 오는 데는 두 군데인데 부동산 회사랑 보험회사예요. 네, 보통. 네, 또 리크루터가 연락 오는데 유학생이다 그러면 그냥 미안하다고 바로 전화 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만큼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취업은 거의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한국 사람들도 추천이에요. 네.
아는 사람, 선배를 통하거나 교수님 인맥을 통하거나 또 아니면 내가 어디 술집에서 만난, 뭐 술 마시다 만난 뭐 미국 친구의 뭐 형네 회사 뭐 이런 다 아름아름입니다. 추천. 결국은 이게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학교의 리크루팅을 통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불가능했을 때는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미국은 추천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 공채가 없는 이 미국의 캠퍼스 리크루팅도 예전에는 인턴십을 할 때는 유학생들이건 유학생이 아니건 별로 차등을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H1이 추첨이다 보니까 어때요? 아예 학교로 가는 많은 큰 기업들에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은 어플라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또는 그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이 지원 자격 자체가 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좋은 학교를 예전에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취업사에 대해서 보면 좋은 학교일수록 큰 기업, 좋은 기업들이 와서 먼저 썸머 인턴 기회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는 어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전히 좋은 학교들을 좋은 기업들이 가는데 아예 인턴조차의 그 인터뷰 기회도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져 버리니까 이게 이제 참 유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추천을 받아서 가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또 물론 추천 말고도 내가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뭐 또는 이력서 들고서 직접 맨하탄에 있는 회사를 다 방문해 가면서 이렇게 뭐 인사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딱 걸려가지고 잘 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확률이 굉장히 높지가 않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참 어렵고 그것보다는 이제 내가 준비한 분야에 내 준비한 전공에 맞는 기업으로 또 나 같은 사람을 찾는 기업을 알고 있는 사람의 추천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가장 확률도 높고 추천이라고 하는 한 번 이렇게 거쳐진 단계이기 때문에 인터뷰가 훨씬 잘 잡히죠. 네. 인터뷰만 잘 잡혀서 인터뷰만 잘하면 이미 유학생이라는 걸 알고 비자 스폰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거의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개인 능력 마지막으로 미국 취업 시에 뭐가 필요할 거냐? 뭐 이런 능력들 필요하겠죠. 당연히 영어도 필요하고 대학 뭐 전공, GPA, 레주메, 인터뷰, 경력, 자격증 등 많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공이고 비자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로 취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경력입니다. 영어보다도 사실 경력이 더 중요해요. 미국은. 네. 물론 영어는 미국 회사를 처음에 입사할 때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학생들이 학교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 가지고 미국 회사를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학교 4학년이 돼서 바로 미국 회사로 지원해서 비자 스폰서를 받는 회사까지 이렇게 매칭이 돼 가지고 입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링구얼, 내가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한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한국계 기업으로 첫 번째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나 전문직들은 어차피 비자는 전문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IT나 뭐 회계나 뭐 이쪽이죠. 또는 뭐 경영이나 경제나 그럴 때는 이제 경력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도 일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입증하기 위한 어떤 서포트 수단인데 물론 한국과는 많이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회계 분야만 해도 한국은 먼저 한국 CPA를 합격해야지 회계법인 입사가 가능하지만 미국은 먼저 회계법인 들어가서 나중에 시험을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먼저 보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과거보다. 특히나 외국 유학생들은 거의 다 요즘은 먼저 다 합격하고 들어가지만 어쨌든 한국에 비해서는 자격증이라는 어떤 밸류가 조금 떨어지긴 하나 미국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뭔가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뭐 레주메나 인터뷰는 당연한데 이거는 교육을 시키면 돼요. 한국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 교육시키고 인터뷰할 때도 한국 학생들이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을 교육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미국식 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그 커리어 빌드업하는 게 아니라 커리어 컨설팅이 아니라 외국인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들이 많아요. 레주메도 그렇고 인터뷰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교육을 시키면 돼요. 네,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걸 한국 사람에 맞게.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대학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GP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3점대만 되면 됩니다. 전공은 근데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비자 때문에. 자격증 공부하면 따면 돼요. 근데 이 경력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 경력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어는 뭐 당연히 꾸준히 계속 늘려갈 거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연주관이 기대하는 순위 1순위 항목인데 왼쪽은 한국, 오른쪽은 미국인데요. 잘 안 보이실 텐데 한국은 상당 부분 학력이나 출신 학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또 자격증의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거의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게 이제 물론 한국도 인턴 같은 내용을 많이 보지만 인턴십이나 재학기간 근무 경력 이게 40%가 넘어요. 그리고 전공, 자원봉사, 교과외 활동 출신 학교는 5%밖에 안 됩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미국은 네가 학교 다니면서 어떤 거를 경험하고 어떤 활동을 해봤니? 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공부만 잘한다? 학교 성적?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나왔다?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취업할 때는.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만 잘하는 학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코어를 할지 잘 몰라요. 같이 일을 해서 같이 뭐 레퍼런스 책도 해보고 다른 뭐 동료들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behavior based 인터뷰도 해보고 이런 걸 했어야 실제로 이 사람이 우리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이나 이 근무 경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아, 이거 다 안 보일 텐데 읽어드릴게요. 56% 이게 뭘까요? More than 56% of the graduating seniors have at least one internship experience. 즉, 졸업한 학생의 56%가 재학 중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인턴십 경력을 갖고 있다. 56%가. 네, 최소한. 그 다음, 인턴십에서 풀타임으로 하는 것, 레이시 61.9%. 상당히 높죠. 처음에 인턴 하다가 여기서 이제 풀타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72.7%. 이건 뭐냐면, 인턴의 72.7%가 풀타임 포지션의 어퍼를 받아요. 네. 그 중에서 85.2%가 of them accepted the offers. 그 어퍼를 수락을 합니다. 즉, 대부분의 취업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인턴십을 하고 그 인턴을 했던 데서 풀타임 어퍼를 받고 그 풀타임 어퍼를 accept하고 이렇게 미국의 취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원서내가지고 시험 보고 집단 면접하고 이렇게 해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릅니다. 그죠? 너무나 달라요. 더구나 이거는 미국 전체의 어떤 그런 팩트인데 유학생들은 이 퍼센티지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 회사들은 아예 처음서부터 인턴을 할 때 외국 학생들 안 받는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 학생들을 인턴을 뽑아줬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뭔가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랬을 때는 풀타임 오퍼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취업이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다 추천이란 말이죠. 추천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학생이 여름방학이란 자, 여름방학 몇 번 있습니까 우리가? 여름방학 방학이 몇 번 있어요?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한국은 뭐가 있는 겨울방학이 있네요. 그래서 방학이 여러 번 있어요. 여름방학 2개월, 겨울방학 2개월, 또 여름방학 좀 학기 다니다 보면 또 여름방학 또 한 2, 3개월 지나면 또 겨울방학 있는데 미국은 뭐가 없어요. 겨울방학이 길지가 않아요. 크리스마스 뭐 비케이션 해가지고 한 2,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3개월 이상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은 딱 여름방학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또 우리는 뭐가 안 돼요, 유학생들은? 저도 미국에서 이제 뭐 로스쿨 했는데 로스쿨 할 때 방학 몇 번 있습니까? 딱 2번 있어요. 1학년 끝나고 2학년 끝나고 3학년 끝나면 이제 마준비해가지고 이제 시험 보러 가서 시험 보고서 이제 바로 보통 근데 로스쿨 다닐 때도 1학년 끝나고 1학년 여름방학 그 인턴십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2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인턴십 거의 거기서 결정되죠. 왜냐면 이제 끝이니까. 자, 재학 중금 몇 번 기회 있습니까? 4년제 다니시는 분들은 3번 있죠. 그죠? 4번 아니죠. 3번. 1학년 여름방학, 2학년, 3학년 여름방학, 4학년 졸업. 대학원은요? 딱 한 번 있죠. 그죠? 로스쿨은 2번 있습니다.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휴학이 불가능해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휴학을 해버리면 됩니다. 6개월 휴학하고요. 한 학기 휴학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외국에 가서 인턴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미국 내에서도 휴학하고 풀타임으로 인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휴학을 할 수가 없죠. I-20 유지해야 돼요. F1 비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녀야 됩니다. 즉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니면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주말에만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있으면 좋겠으나 그런 포지션은 대부분 다 volunteer 포지션이기 때문에 내 전공과 직접적으로 매칭이 되기가 어렵고 또 학교 다니면서 인턴한다는 게 사실은 외국인한테 쉽지가 않아요. 학교 수업 따라가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맨날 뭐 페이퍼 써라, 뭐 시험 봐야지, 뭐 팀플 해야지, 뭐 시험 한번 보고 올 때마다 좌절하지, 영어 수업 잘 들리지도 않는데 계속 에세이 써야지.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도 학점 따라가야지. 근데 내가 그 와중에 회사 서치해가지고 내가 무슨 저녁 때 가서 뭐 인턴을 하고 뭐 주말에 가서 인턴을 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그것까지 요구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단 3번 있는 여름방학 요때 뭐 하자? 인턴십 하자. 미국에서. 네.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면 꼭 유급이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물론 유급 인턴십도 많아요. 근데 유급 인턴십을 하시려면 일반적으로 언제 미리 진행이 돼야 되냐면, 지금 이제 5월 말이니까 6, 7, 8, 3개월 인턴 하실 거 아니에요. 유급 인턴십들은 거의 다 1, 2월에 끝났어요. 그리고 3월에 CPT 신청을 미리 학교에다가 해서 다 소셜이랑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CPT 어프로벌에다 놨어야지, 그래야 회사에서 받아줘요. 페이롤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이냐면 큰 회사들, 뭐 빅펌이라든지,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든지, 뭐 로펌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인턴십을 이렇게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언제 뽑는다고요? 1년 전에 뽑아요. 최소한 6개월 전에 뽑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도 기회가 되어지면 CPT 신청을 학교에다가 해가지고 다 서류 미리 갖춰서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야지 첫 출근을 해줘요. 그게 늦어지면 첫 출근 자체가 안 됩니다. 회사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네, 입장이 안 돼요. 그런데 다 그러면 우리 유학생들이 그런 큰 회사에서 유급 인턴십을 하느냐? 제가 지난 13년 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계속 만나가지고 세미나하고 또 취업 도와드리고 하면서 보면 그런 회사로 가는 친구들은 10%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의 유학생들은 대부분이 그냥 조그만 회사에서 인턴십을 해요. 유급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무급이어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경력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력을 통해서 내가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내 이력서가 좋아지고 내가 경력을 통해서 나중에 인터뷰할 거리가 만들어지고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유급을 고집할 필요 절대 없고요. 내가 무급이던 뭐 아니면은 진짜 뭐 또 풀타임이 20시간을 넘어가건 20시간이 안 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0시간이라도 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10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어쨌든 가서 일을 해보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좋고, 물론 전공과 매칭이 되면 더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은 아니지만 안 될 경우는 전공과 매칭이 좀 안 되더라도 회사 자체 내에서 일을 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CPT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뭐 20시간 이상 일할 때 CPT 신청 다 하라고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저희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판단해서 하실 부분이고요. 꼭 내가 유급이 아닌 경우에는 뭐 CPT를 꼭 신청하지 않으시는 것도 뭐 큰 무리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볼런티어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많은 유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아, 저는 요번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아버님이 추천해주신 큰 회사에 가서 한국 회사에 가서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나요? 미국에 있는 조그만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취업할 거면 아무리 작더라도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세요. 미국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인턴을 해봤다라는 거는 미국에서 조직 생활을 해봤다라는 거에 대한 입증이거든요.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네. 회사 크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팀 플레이를 미국에서 해봤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밸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있으면 한국으로 A라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B라는 미국에 있는 조그만 회사에서 일을 할 텐데 어느 쪽이 좋으냐? 당연히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나중에 미국 취업을 했으면 좋습니다. 한국 취업을 위해서는 오히려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취업을 내가 원한다면 100%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그다음 이제 여름방학이 기니까 또 부모님한테 또 계속해서 생활비나 렌트비를 받아가지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뭐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미국에서 생활하고 뭐 렌트비 내는 게. 그래서 이제 또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국으로 영원히 올 거면 굳이 미국에서 인턴할 필요가 없죠. 또 한국에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뭐 사업을 크게 하셔서 내가 물려받을 거다. 뭐 이런 고민을 별로 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미국에서 그냥 교수를 계속 할 거다. 박사까지 해서.
그러면 인턴을 안 하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목표 자체가 어느 일정 부분 미국에서 취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면 여름방학 3개월 렌트비나 어떤 그런 그 생활비는 좀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감수를 해달라 그러셔야 돼요. 어차피 항공료 따지면 한 몇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날 텐데, 물론 그 돈도 큰 돈이지만 실제로 학비 투자에 학기 투자에 그 돈을 따지면 아주 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체로 따지면 이 여름방학 3개월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 돈 몇백만 원 아끼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건 넌센스예요. 네. 그럼 아예 유학을 하지 말지. 네. 물론 취업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름방학을 날려버린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학생들이 여름에 썸머를 들어요. 네. GPA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졸업을 좀 빨리 해보겠다고. 이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 경우들이 있어요. 한국은 그게 말이 돼요. 한국은 괜찮습니다. 근데 미국은 특히나 유학생은 계속 강조되지만 여름방학 3번인데 1학년 여름방학은 괜찮아요. 근데 2학년, 3학년 여름방학 딱 2번이잖아요. 딱 2번인데 이때 이제 학점 관리 때문에 또는 졸업을 좀 빨리 하려고 결국 이제 굉장히 의젓한 마음이에요. 좀 부모님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졸업 시즌을 빨리 하거나 또는 조금 빨리빨리 수업을, 왜냐면 썸머가 좀 싼 학교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빨리 땡겨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역시 굉장히 좋은 생각 같지만 취업 사이드에서 보면은 좀 답답한 생각이죠. 오히려 전공과 유사한 경력을 무급으로 쌓는 게 나중에 취업할 때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썸머 하는 것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제 정말 성숙한 친구들은 여름방학 내내 식당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미국은 팁이 많기 때문에 식당 가서 아르바이트, 물론 불법입니다. 여기 따지면 캐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냥 하죠. 네, 대도시에 있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물론 몇천 불 법니다. 네, 큰 돈이죠, 학생들에게는. 그러나 롱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취업 못해가지고 한 두세 달 놀아버리면 그 아르바이트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름방학에는 무조건 언페이드라도 인턴십을 하셔야 돼요. 그 익스피리언스가 여름방학 때 벌어들이는 몇천 불의 돈보다 10배, 20배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좀 죄송한데 제가 여름방학에 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 옆에 있으면 제일 좋겠고 저도 그게 편한데, 그것보다는 여름방학에 저는 미국에 남아서 나중에 졸업을 대비해서 인턴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생활비 제가 줄여서 쓸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인턴을 하는 게 롱텀리 봤을 때는 유학생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게 맞는 일이에요.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학생에게 OPT 협력이란, 이제 OPT는 뭐예요? 졸업하고 나서 1년 또는 3년이죠.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은 유학생 실무 연수 취업 프로그램으로 F1 비자 유학생에게 졸업하고 나서 12개월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 보통 이게 1년이죠. 근데 스템 전공들, 사이언스나 이런 한 120몇 개 전공들이 있습니다. 이공계 쪽으로. 36개월, 오바마가 이제 36개월로 늘려놨죠. 36개월까지 3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 OPT 기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취업비자를 받아요. 취업비자를. 취업비자를. 어떤 학생들이 물어봐요. 그냥 빨리 한국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취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OPT 1년이나 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OPT 1년을 해야 됩니다. 이 OPT 1년이라는 기간은 내가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약간 황금 같은 어떤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1년 경력조차도 없이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정말 아무 경력 없는 그냥 미국 유학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진짜 요즘은 한국에서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요즘은 영어를 잘한다는 것 같고 또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취업 전선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저희 회사에서도 1년에 100명에서 200명씩 미국으로 다 인턴을 보내요. 다 그 친구들 미국에서 한국 대학 다니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경력. 그리고 웬만한 친구들 다 영어 잘해요. 그러니까 미국 갔다 왔다라는 것만으로는 한국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사를 할 거거나 창업을 할 거거나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거거나 임대업을 하실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똑같이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과 경쟁해서 취업을 할 생각이 있다면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 재산을 다 해가지고 너를 유학을 시켰는데 고작 뭐 이거 할 거냐 라는 말을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건물을 하나 사뒀을 것을 내가 왜 유학을 보냈을까. 참 안타깝죠. 부모님들을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30분씩 제가 상담을 하는데 정말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들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유학을 보냈는지. 자, OPT는요 유학을 한 친구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이거를 안 하고 오시면 안 돼요. 근데 왜 안 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대부분. 왜? 회사를 못 잡은 거죠. 보통은 OPT 졸업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회사가 결정이 돼야지 OPT 카드를 발급해서 OPT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학교마다 파워스가 다르지만. 근데 내가 좀 찾다가 보는데 나랑 인터뷰해주는 회사도 없거니와 원서 한 20개 넣어봤는데 이력서 20개 돌려봤는데 뭐 아무데도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떻게든지 간에 악착같이 하셔서 1년의 경력은 만들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그래도 한국 와서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과 그래도 경쟁력을 갖고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부분인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미국 취업은 F1, OPT, H1, 영주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물론 H1이 추첨이고 그래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영주권이 근데 영주권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훨씬 더 쉬워졌어요. 과거 한 4년 전에는 영주권 진행하면 지금 학사하기도 7년, 8년 걸렸는데 지금은 한 3년 안 걸리거든요. 2년 남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주권은 훨씬 더 쉬워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남아서 본인의 꿈을 실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해외에서 특히나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다.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미국 나가는 거는 진짜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때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고 정말 후회가 안 남았다. 나는 이제 미국은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라고 했을 때 한국으로 들어와도 늦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미국에서 취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요. 플러스커리어.net이라는 홈페이지고요. 그리고 미국은 전화번호가 동부, 우리 맨하탄, 또 그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랑 LA, 그다음에 뉴저지, 버지니아, 이렇게 워싱턴 DC 이렇게 5군데 저희 사무실이 있으니까는요. 대표 번호는 이 동부 전화번호니까 917-460-1419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한국에서 부모님들이나 또는 한국에 지금 나와 있거나 혹은 나올 예정이어서 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국 사무실은 삼성동 코엑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561-6306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 저희 질문 채팅창 좀 열어주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 미리 질문 주신 분들 계시니까는요. 학비를 아끼기 위해서 학부는 미국 도심이 아닌 도시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대학을 나온 다음에 푸니 버룩 같은 곳에 대학을 어카운팅하는 취업에 무리가 없을까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이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심에 있는 대학을 다니시는 것이 좋죠. 그런데 도심에 있는 대학을 못 다니셨다. 그런 경우에는 여름방학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학기 중에 저희 회사로 연락을 하시던지 아니면 본인이 가까운 제일 가까운 큰 도시에 인턴십 자리를 구해보셔야죠.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은 그쪽으로 옮겨서 렌트 3개월 서브리스를 하셔가지고 인턴십을 하시면 좋고요. 그게 여의치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도시로 오셔서 석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석사하기 전에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학부를 마치고 1년 OPT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는 학부 다닐 때 여름방학에 인턴십 한 2번 하고 또 OPT 졸업하고 OPT 1년 경력 쌓고 거기서 H1 취업이 돼버리면은 굳이 석사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카운팅 같은 경우는 석사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굳이 석사를 꼭 해야 되는 전공이 아니거든요. 어카운팅은 경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공이 만약에 회계나 경영 쪽이 아니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공을 바꾸셔야 되면 H1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석사를 하시는 게 방법이 되겠죠.
자, 현재 트럼프 정부가 H-1B 관련해서 연봉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알다시피 회계사 초봉이 다른 직업이 높은 편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서류심 조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왜 약간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회계사 초봉이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잡에 비해서 절대 적지 않아요. 다만 한국 회사의 회계사들의 초봉이 비자 스폰서를 해준다는 이유로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와 이제 상의를 해보셔야 되지만 CPA들은 북키퍼 말고요. 헷갈리시는 게 이제 북키퍼는 그냥 단순 기자 업무를 하는 거고요. 그건 전문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키퍼는 요즘 H-1B 안 나와요. 그거 말고 CPA, CPA 시험을 합격했다거나 또는 또 회계 법인에 있다거나 퍼블릭 프랙티스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뭐 보통 이제 우리가 CPA 합격하면 대부분 다 이제 회계 법인으로 많이 회계사 사무실이나 법인으로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분들은 이미 그 자체로 전문직으로 많이 인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 H1에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붙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잡 중에 하나죠. 컴퓨터보다 오히려 CPA 쪽이 그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우리가 H1은 4단계거든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전문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1단계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아무나 한다 이거죠. 근데 CPA는 굉장히 높은 캐테고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연봉은 이제 조정을 해야 돼요. 연봉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CPA 연봉이 낮아가지고 또는 전문직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취업에 H-1B자가 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에서 연봉을 너무 적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 이제 파트타임으로 또 이제 서류를 또 변호사랑 상의하셔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질문은 유학생 3학년인데 제대하고 진로를 개발 분야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현재 학과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졸업까지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자,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내가 일하려고 하는 직무와 내 전공이 매칭이 된다는 했죠. 네, 그 전공이 매칭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최소한 복수 전공이라도 하셔가지고 만약에 전공이 맞지 않는다면 그래야지 H-1B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상관이 없고요. 어카운팅과 세립 중에 더블 전공자다. OPT 익스텐션을 적용받으려면 졸업 후 회계펌에 들어가서는 스테리스 관련 업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텍스나 오디 파트로 가도 적용될까요? 아님 무조건 어드바이저리나 아니면 적용? 아마 이것은 OPT 1년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스태티스틱 전공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도 OPT를 받을 수 있는 전공 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공을 내가 통계학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3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계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잡을 가져야지만 이게 3년 어프로벌 익스텐션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1년 하고 또 1년 익스텐션을 하는 건데 따라서 이게 무슨 오디시나 텍스냐 이게 아니라 스태티스틱과 관련이 있는 직무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회계 쪽보다는 아예 뭐 리서치나 뭐 애널리스트 쪽으로 가셔야지 더 관련성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 카운셀러하고도 한 번 더 상의를 해보시고요. 또 이거는 이제 변호사분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학교, OPT 담당자분하고 내가 어떤 직무로 갔을 때 스태티스틱 3년이 적용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마다 약간 팔러시가 달라요. 가을 학기에 대학원 회계 석사 진행 예정입니다. 가을 학기 커리어 페어에서 빅4에 취업을 못하게 될 경우 미국 중소회계법인들은 스폰서를 안 해줘서 지원 자체를 못하게 되는데 플러스 커리어에서는 미국 회계법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미국 중소회계법 회의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 대학원에서 대학원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빅4들에서 공식적으로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은 인턴 지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네. 거의 뉴욕이나 뭐 큰 데는. 근데 비공식으로 받아서 스폰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빅4로 가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더구나 이제 미국 경력이 전혀 없으신 경우에는 CPA 자격증만 갖고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대학교 1학년 대학원 1년차 때 어쨌든 경력을 쌓으셔야 돼요. 어디서든 경력을 쌓으셔야 되고 졸업하기 전에 OPT로 빅4는 어려우실 거고 이제 스몰 사이즈나 미드 사이즈 미국계 회계법인 같은 데서 이제 OPT를 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 경력이 아무것도 없으면 미국계에서는 받아주진 않습니다. 아무런 검증조차가 없기 때문에 연봉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가 느낀 바로는 굉장히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첫 번째 직장 들어가면 그게 마치 평생 직장인 것처럼 인식이 많이 돼요. 실제로 길이 그것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조그만 데 갔다가 1년 있다가 또 옮기고 또 2년 있다가 또 큰 데로 옮기고 이게 직장을 옮기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그래서 첫 번째 빅4를 못 들어갔다